자, 두 번째, 유언과 상속 부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일단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유언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상속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고 실제 상속되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그에 대해서 계산해보는 방식으로 내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속과 관련돼서는요. 원래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이 출생, 지워야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출생을 하면 그 순간부터 다양한 법적 권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법적인 권리가 언제 사라지느냐? 그거는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이제 권리는 끝이 나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었고 법적인 권리를 요구할 수 있었고 했던 다양한 것들은 출생과 동시에 시작이 돼서 사망과 동시에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사망, 한 사람의 사망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어떤 권리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상속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의 어떤 재산과 관계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의 이걸 어떻게 누구에게 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권리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일단 우리는 그 상속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정할 거냐라고 했을 때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다면 그 유언에 따라 상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럼 유언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유언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남기는 사람이 내 재산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특징은요. 일단 이거는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만 17세 이상부터 이제 유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17살. 만으로 17살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제대로 잘 작성된 유언은 이제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 그러니까 내가 법률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의식 상태, 이걸 우리가 의사 능력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우리는 유언을 좀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요식.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정해진 대로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이제 이 내용을 남긴 사람은 사망을 하고 없잖아요. 사망해서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의견대로 잘 진행이 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반드시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큰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냐라고 하는 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대표적인 하나, 둘, 셋, 넷, 5개의 방식이 있고요. 이 5개의 방식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는 방식과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야 그래야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요. 자필 증서, 그러니까 직접 쓰는 걸 얘기합니다. 자, 자필로 직접 써야 되는데요. 내용, 그러니까 전문, 그러니까 유원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유원장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소,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등록등상의 주소와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이름, 그리고 자신의 생년월일 등, 그리고 이제 내용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게요. 막 감수성 쩔어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굉장히 후회되는 삶만을 살아왔다 이런 내용 쓰라는 게 아니라요. 자기 자신에게 남아있는 재산과 관계되어 있는 그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나에게 남아있는 재산에 대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처분할 것을 뭐 원한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상적인 내용은 하나도 쓰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잘 써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언제 작성했다라고 하는 날짜 쓰고 그 다음에 반드시 날인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날인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도장 찍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썼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도장 꽝. 자, 그리고 두 번째, 녹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쓸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녹음하면 되는데요. 위에서 한 것처럼 본인이 스스로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위한 유언을 녹음하려고 합니다. 재산 처분과 관련되어 있는 유언을 녹음하려고 합니다 하고 이제 오늘의 녹음 날짜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입니다 하는데 지금 그 녹음 상황을 증인 한 명이 보고 있어야 돼요. 증인이 한 명이 그 상황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녹음을 하고 있는 상황은 목소리만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와 관련돼서 누군가 협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누가 내용을 써주고 그대로 읽으라고 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고 본연이 유언을 남기는 사람의 이제 본인의 의지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정증서,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 대해서 저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인 증거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공적인 능력, 공적인 증거 능력,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문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유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법률 전문가가 확인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증명서를 써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공증인이 바로 법률 전문가입니다. 법리사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언을 하는 사람이 남긴 유언의 내용을 공증인이 받아 적고 그 받아 적는 과정을 증인 2명이 보는 거예요. 왜? 공증인이 제대로 잘 적고 있는지, 내용을 틀리게 쓰고 있는 건 아닌지를 한번 보고 또 그 다음에 유언자의 내용이 제대로 잘 쓰고 있는지 또는 누가 유언자에게 협박을 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증인 한 명 봐야 되고 유언자 한 명 봐야 되니까 그래서 2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쓰고 나면 이제 이 두 사람이 또 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명 사인을 하거나 아니면 이름 쓰고 도장 찍거나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비밀증서. 이거는 이제 유언을 내용을 다 써요. 자필증서 쓰는 것처럼. 그런 다음에 이렇게 봉투에 넣고 탁 이렇게 아무도 못 보게 뜯어보지 못하게 이제 봉한 거야. 그런 다음에 유언자, 그 다음에 증인 2명. 그러니까 유언자는 이제 내가 이거 쓴 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증인 2명은 왜 필요할까? 이거 유언자가 쓴 거 맞다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 내용이 깔끔하게 봉해졌다라고 하는 걸 또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2명. 자, 그다음에 구수증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수증서라고 하는 건 구수, 입으로 말하고 증서에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직접 쓰거나 녹음하거나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너무너무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급박한 상황에서 이제 유언자가 말을 하면 증인 2명 중에 1명이 그 유언자의 유언을 받아 적어요. 그리고 나머지 증인 1명은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이 증인이 제대로 잘 쓰는지 안 쓰는지 보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유언자가 얘기하는 걸 증인 1명은 받아 적고 그 다음에 나머지 1명은 얘네가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내용 틀린 거 없는지 이런 걸 보고 그래서 이 증인 2명이 다시 이제 서명하고 기명 날인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는 굉장히 이제 자필증서를 제외하고는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증인은 아무나 할 수 있느냐?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미성년자 안 되고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 사람들 우리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어디? 제한 능력자죠. 제한 능력자. 그러니까 누구는 안 돼요. 제한 능력자는 증인이 안 됩니다. 제한 능력자는 안 돼요. 증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해당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러니까 그 유언에 따라서 상속을 받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익을 받을 사람이겠죠. 또는 그 상속과 그 상속을 받을 사람의 배우자, 직계 혈족. 그러니까 상속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봐. 할아버지가 유언을 하시는데 이 할아버지의 유언 내용은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에게 얼마를 상속을 한다라는 내용이겠지. 근데 그걸 손자가 증언을 해. 그러면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들이 또 있을 건데 이 손자는 어떻게 하겠어? 우리 아빠한테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내용을 고치고 싶고 내용을 바꾸고 싶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언과 관계되어 있는 또는 유언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뭐 하면 안 된다? 네, 증인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상속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은요, 일단 의미부터 살펴보면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재산상의 권리니까 뭐겠어요? 예, 돈이요, 돈. 재산. 응? 자, 재산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의무 또 넘어갑니다. 돈만 가는 게 아니라요. 예, 빚도 같이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거, 이제 승계된다, 이게 넘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빚도 재산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돈을 빌렸다. 그러면 그 빌린 돈을 가지고 뭔가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한 게 있으니까 뭘 샀던지 어디 투자를 했던지 무언가 다른 경제적인 형태 또는 다른 형태로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또는 뭐랄까 다른 형태로 무언가 바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우리는 재산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속과 관련돼서는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속의 순위는 사망한 사람 때문에 제일 불쌍하고 안쓰러운 사람이 1번입니다. 자, 다시 상속의 순위는 사망한 사람 때문에 가장 안쓰럽고 불쌍한 사람이 1번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만약 사망한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는 무조건 영순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배우자는 영순이에요, 영순이. 왜냐하면 1순위 상속인이랑 무조건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1순위 상속인과 공동 상속.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다. 배우자가 있고 직계 비속이 있다. 직계 존속이 있다. 그러면 직계 존속과 배우자. 배우자가 있고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이 있다. 그러면 직계 비속이 먼저니까 직계 비속과 누구? 배우자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50%를 가산합니다. 그러니까 0.5배 더 준다는 얘기예요. 0.5배. 그냥 이제 논아 갖는 게 아니라 0.5배 더 준다. 자, 그리고 좀 어려운 표현이 있죠. 여기 보면 직계 비속, 직계 존속. 자, 요 비속이라는 표현할 때 비자가요. 뭐냐면 귀여워하다. 귀여워하고 예뻐한다 이런 뜻이래요. 자, 그러면 내가 귀여워하고 예뻐할 만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위에 있는 사람이겠어요? 내 밑에 있는 사람이겠어요?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더 귀엽겠죠. 그러니까 내 밑에 자녀 또는 손자 이렇게 아래, 수직 아래로 내려가는 혈족이 바로 직계 비속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내가 있고요. 여기 부모님이 계시고, 여기 부모님이 계세요. 그리고 내 자녀가 있어요. 그리고 나와 내 배우자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하고 사망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여기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나이가 어린 자녀, 배우자, 그리고 부모님 중에 일단 내가 사라졌으니 내 자녀는 나를 더 이상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나이가 아직 어려서 부모의 양육에 이제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2명 중에 1명이 사라졌으니 얼마나 슬프고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네, 자녀가 더 슬프죠. 지금 손자는 그냥 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었으니 내 배우자는 또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가 1순위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자녀가 없어. 자녀가 없으면 아마 나는 내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노후 생활과 관련돼서 생활비도 보태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이렇게 배우자.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직계 존속할 때 존자는 무슨 뜻이냐? 요 존자는요. 존경하다 할 때 그 존자래요. 존경. 그럼 나를 중심으로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은 위에 있겠어요? 밑에 있겠어요? 위에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수직으로 봤을 때 위로 올라가는 혈족. 위로 올라가는 혈족. 그래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밑에도 없고 위에도 없으면 누가 제일 불쌍할까? 이건 진짜 불쌍한 거지. 왜? 내가 있는데 밑에도 없어. 옆에도 없어. 위도 없어. 그럼 부모님도 안 계시고 자녀도 없고 배우자도 없다는 얘기니까 나는 만약에 여기에 뭐 내 오빠가 있다고 한다면 오빠랑 둘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사는 그런 천의 고아 남매 아니야. 그럼 누가 제일 슬퍼? 오빠가 슬플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간다고요? 사촌 이내 반계 혈족. 요 반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옆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옆으로. 그래서 형제 자매의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의 형제 자매 이렇게 간대요. 그러니까 방향은 이렇게 가요. 내가 사망했을 때 상속의 순서 방향은 나의 사망으로 인해서 가장 불쌍한 사람 순서로 가는데 1순위는 밑으로 갔다, 위로 갔다, 옆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밑으로 가, 자녀 없어. 위로 가, 부모 한데 없어. 그럼 옆으로 가, 형제자매야. 근데도 없어. 그러면 배우자가 있는지 보면 되죠. 그래서 배우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배우자 단독 상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일정 비율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유류분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유류분 제도가 뭐냐면은 우리가 유언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걸 유언상속이라고 하고 별다른 유언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그 별다른 유언에 없이 이제 상속을 할 때는 법에서 정한 대로 하는 상속, 우리가 법정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이제 똑같은 비율로 나누되 배우자만 50% 가산한다라고 하는 특정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버지가 뭐 유언을 남기셨어. 그랬는데 그 남기신 유언의 내용이 내가 법정 상속을 그러니까 뭐 사회에 뭘 환원한다 아니면은 뭐 첫째와 둘째가 있는데 둘째에게 뭘 더 준다 하는 내용이어서 첫째와 둘째 둘 다 똑같은 비율 1대1로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특정 형제에게만 더 많이 몰려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비율인 1대1로 나눴을 때보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몫이 훨씬 적다. 아니면 사회의 환원, 어디 재단에 기부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몫이 훨씬 적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법에서 정한 것만큼을 이제 다시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자로 인해서 남겨진 가족들이 갑작스럽게 생활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좀 이제 보호해 주려고 하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속과 관련돼서 아까 전에 뭣도 같이 상속된다고? 빚도 같이 상속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아니 내가 빌린 빚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다 갚아야 됩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다음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 상속 포기를 해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시면 됩니다. 상속 포기요. 그러니까 뭐 재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 뭐 하면 돼? 포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차순위 상속자에게 해당 내용이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겠죠. 재산이 있어. 상속받을 재산은 있는데 아버지가 빚도 좀 있는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빚이 더 많은지 어느 쪽이 더 많은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저기 재산이랑 빚이랑 다 잘 계산해보고 남는 거 있으면 받고 남는 거 없으면 안 받을래요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재산 범위 안에서 채무를 갚는 조건. 그래서 재산이 남으면 받고 안 남으면 안 받을래요 하는 걸 우리가 한정 승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빚 다 갚고 돈 10,000원이라도 남으면 그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최소한 불안한 상황은 없는 거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연습 문제만 풀면 끝이 나는데요. 우리 잠깐만 끊었다가 바로 문제 풀고 오늘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